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요즘, 이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초대형 컴퓨터 공장, 바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주민 반대와 또 규제 등등 걸림돌이 많아서인데요. 잠시 후 IT연구소 코너에서 AI 시대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 구축을 둘러싼 갈등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는요,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불릴 수 있는 투자 상품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시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경제부터 사회 분야까지 다양한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급락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소폭 반등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동향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 좋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자 국내 증시도 훈풍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장중에 3,200선 탈환했었고요. 현재는 그것보다는 소폭 내리면서 1.06% 상승합니다. 3,1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는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516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역시 880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1,91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합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영향으로 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장중에 7만 전자 회복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6만 9,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 1.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어제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분위기 어떨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좋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1.48% 상승하면서 795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이 샀었죠. 오늘도 사들입니다. 네. 기관 현재 19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9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9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은 매수, 개인은 매도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장에서 좀 관심주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낸 영향이 큰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90억 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59.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소식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10% 넘는 급등세 기록하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대장주들 역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외환시장 움직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 소폭 내리면서 1,384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오릅니다. 1,38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2%대 상승했네요. 네, 참 폭염보다도 더 현기증 나는 소식인데요. 예. 네, 바깥 날씨는 무덥기만 한데 지갑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52로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잠시
1.9%로 떨어졌지만 6월부터는 두 달째 다시 2%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먹거리, 식품 물가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4.1% 올랐고 식품은 1년 전보다 3.2% 올랐는데요. 식품 중에서는 축산물과 수산물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각각 1년 전보다 3.5%, 7.3% 올랐고요. 농산물은 0.1%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달 마이너스 1.8%보다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고등어가 12%를 넘겼고 30개들이 한판 가격이 언제 7,000원 밑으로 떨어졌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달걀이 7.5%, 네. 또 마늘과 커피도 각각 18%, 15%를 넘기면서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개인 서비스 물가도 3.1% 상승했고요. 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지수,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도 2.5%로 집계됐는데 요즘 상황만 보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 하는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이고, 네. 숨만 쉬어도 줄줄이 나가는 것 같아 참 갑갑합니다. 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국민들에게 갔는데 지금 90% 이상이 신청을 했어요.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소비 쿠폰이 풀린 지도 벌써 열흘 넘게 지났는데요. 어떻게 네. 아나운서님도 잘 알차게 쓰셨나요? 조금씩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껴가면서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전 국민의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지급된 이 돈이 어디부터 흘러갔을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부쩍 붐비는 안경원들입니다. 오. 이 소비 쿠폰 배포가 시작된 첫 일주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천여 곳의 평균 카드 매출액을 집계해 보니까 안경원 업종 매출이 그 전주보다 무려 56%나 치솟은 걸로 와, 나타났습니다. 네. 오래되고 날과 조금 불편해도 만만치 않은 가격에 부담을 느껴 바꾸기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안경원부터 찾아간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예.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로 꼽혀온 의류업계 매출도 한 주 만에 약 28%나 늘어났습니다. 오, 예. 아무래도 여윳돈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바로 새 옷과 신발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처럼 장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 숫자로 알 수 있고요. 음.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소비 쿠폰이 풀리기 전부터 이 쿠폰의 기대 용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애들 학원비 보태고 싶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네. 실제로 외국어 학원 매출도 한 주 만에 24% 넘게 올랐습니다.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윳돈을 모처럼 공부에 써보려는 이 성인 수요도 꽤 늘었다고 하고요. 네. 또 저처럼 엔겔 지수 높은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네. 이 외식 업종들의 매출도 같은 기간 약 20% 늘었고 네. 미용실과 스포츠, 레저 용품 판매점의 매출도 20% 안팎으로 늘면서 이른바 생활 밀착 업종들을 중심으로 영세상인들의 매출에 소비 쿠폰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관찰됐다는 게 한국신용데이터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해킹으로 좀 홍역을 치렀던 SGI 서울보증이 이 내부 자료가 대량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네, 지난달이었죠. 해킹으로 전산 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 서울보증을 공격했던 이 랜섬웨어 조직이 네. 13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 주장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업체 해마낙은 SNS를 통해서 해킹 그룹 건라가 SGI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고 13.2테라바이트 규모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네. 보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4 용지 약 30억 장 400km 높이의 종이탑을 쌓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30억 장. 네. SGI 서울보증은 해킹 발생 사흘 만에 핵심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후 해커로부터 금전적 대가 요구 등 별다른 연락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고요. 예. 또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현재까지 고객 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내부 정보가 실제 유출된 정황은 없다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감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신입 사원은 줄고 부장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기업들이 좀 늙어가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오죽하면 이러다 40대 차장이 막내가 될 판이다 하는 한탄까지 나오는 요즘인데요. 네. 국내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적어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부터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19.8%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늘어난 20.1%였는데 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30세 미만 인력 비중도 최근 3년 새 매년 줄더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50세 이상은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했고요. 예.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업종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퇴직 연령은 높아지면서 세대 간 비중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뭔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난다는 거는 좀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만 이렇게 젊은 세대 일하는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세제 공약 중 하나인 이 통신비 세액 공제가 이 소득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이른바 가족 개수제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어요. 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통신비 세액 공제가 빠졌는데 네. 연간 4천억 원에서 많게는 2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중 공제 논란도 이 통신비 세액 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룬 주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통신비 세액 공제를 더하면 같은 지출에 2번 공제가 아하. 이뤄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도입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토가 이어졌지만 이렇게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해 국민 체감 효과가 낮다는 신중론에 밀리면서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고요. 예. 또 말씀하신 가족개수제도 소득세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애초부터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네. 예상대로 후순위 과제로 밀렸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이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기한 없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밖에도 물가 상승률의 과표 구간을 연동하는 방향의 근로소득세 개편 역시 보류 됐고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작업도 추진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향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부자 감세 원상 복구 기조와 맞물려 세수 확충 필요성이 여전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손볼 수 있는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 사고가 발생해서 이번엔 또 작업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네요. 네, 오죽하면 또 포스코 ENC냐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잇따른 재해 대표이사가 회사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 전환을 약속하며 머리를 숙인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어제 오후 광명 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고장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고 지하 18m 지점에 내려갔다가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맡았던 곳은 올해만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스코 ENC입니다. 예. 앞서 포스코 ENC는 지난달 28일이었죠. 경남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하루 뒤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겠다 밝혔는데 예. 사고가 발생한 이번 현장은 문제가 없다 자체 판단에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지만 공사를 재개하자마자 또다시 사고가 나면서 공연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산업안전감독관 증원도 본격화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산업안전 분야 금로감독관 충원과 관련해서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를 종합해보면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 반영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직제 반영하는 개정안 역시 행안부와 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인데요. 최근 이렇게 계속되는 중대재해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이상 맘졸이며 일터에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일하다 죽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뭐 폭염, 폭우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고 있는데 날씨 소식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요즘 날씨 정말 극과 극 오락가락하죠. 예. 요상한 날씨에 올해 폭염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에 가동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부터 폭염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데 뒤이어 지난 3일 오후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면서 두 곳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고요. 이렇게 중복해서 운영된 사례는 6년 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올해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 살펴보면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과 강원, 충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극과 극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내일 새벽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다시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오겠고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브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도로 위에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천안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안성 분기점에서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 진입로 2차로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고인돌 휴게소에서 줄포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석임제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신월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부천 부근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신월 나들목에서 부천 나들목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가덕터널 부근에서 서천터널까지는 2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터널 부근에서는 중형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평택 신강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 부근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평택 방향으로 제천 분기점 2차로는 대형 화물차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얘기하기 전에 소식 한 가지 전하고 갈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국가대표 AI 정예팀 이야기 다뤘는데 네.
5팀이 드디어 선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KAI라고 이제 이름을 쓸 수 있는 국가대표 정예팀 5팀이 선정이 됐고요. 예. 이제 LG 그리고 SKT, 네이버 클라우드, NC 그리고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이제 5개의 이 정예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주관사이고 참여사들이 수십 개 이상은 되고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하나하나에 좀 특화되어 있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인상적인 것은 4개의 일종의 대기업하고 하나의 이제 스타트업으로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이 팀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었고요. 네. 각자의 결들이 다른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 네. 5개 팀이 이제 지금부터 경쟁을 해서 한 팀 한 팀 마치 우리 서바이벌 하듯이 네. 떨어져서 이제 최종 2팀까지 남게 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모두 다 쓸 수 있는 AI,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크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27년까지 2팀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따라가 보죠.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요. 네. 이 AI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도대체 데이터 센터가 뭐고 AI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지금 이 AI와 관련된 뭐 KAI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보면 제일 큰 건 이제 챗GPT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AI 쉽게 쓸 수 있구나를 느꼈을 것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챗GPT를 인터넷에 연결돼서 쓰지만 결국 어디선가는 그 챗GPT를 돌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돌리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규모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게 뭐 우리가 있는 뭐 집에 있는 컴퓨터 한두 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안 생각을 되겠죠. 안 우리가 되겠죠. 직관적으로 느끼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 대의 서버 컴퓨터랑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비, 전력, 뭐 보안, 냉방 등 이 IT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쓸 때에 일종의 구동을 시켜주는 디지털 정보의 공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네. 이런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팩토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그마한 센터 수준이었으면 네. 이제는 이 AI를 돌릴 때에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이거는 이제는 공장이다. 정말 아. 팩토리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을 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축구장 한 수십 개 이상의 공간을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공간이 모여 있는 게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컴퓨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 쓰다가 갑자기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쉴 새 없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 시스템이 24시간 동안 가동될 수 있도록 뭐 저장이나 연산, 전송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전력, 뭐 냉방, 보안 시스템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AI가 계속 똑똑해져야 되는데 이 똑똑해지려면 생각보다 똑똑해지는 방식이 좀 무식해요. 네, 똑똑해지기 위해서 무식하다. 그러네요. 네, 이게 무슨 표현이냐? 네. 사람은 뇌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뇌 하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밀어넣으니까 이 인간의 뇌라는 건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의 뇌에 좀 이런 표현을 하면 단점이 하나 있죠. 네. 어떤 단점이냐? 제 뇌랑 네.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의 뇌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우리의 뇌를 다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 그럼 이거는 엄청날 거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더 똑똑해지려면 이 뇌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뇌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는 건 컴퓨터의 칩이 그렇게까지 극적인 변화가 많진 않아요. 한계가 있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뇌를 여러 개를 붙이면 된다라는 게 아주 직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직관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두 개를 붙여봤는데 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를 통째로 붙여서 한 번에 병렬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되네? 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이 뭐겠어요? 그럼 크게만 지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대규모가 되고 AI한테 계속 정말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를 붙이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도 계속 줘봤더니
인간은 자꾸 까먹는데 얘는 데이터가 어쨌든 기억은 되고 그런 네.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키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규모의 경제로 가는 거야.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당연히 클수록 좋고 당연히 많을수록 좋고 당연히 안정적이면 AI가 똑똑해지는구나 라는 걸로 좀 요즘에 좀 귀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도 좀 여럿이 이렇게 모이면 집단지성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데이터 이런 연결을 직접 연결을 하니까 얼마나 더 빨라지고 더 성능이 좋아질지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드는데 네. 이런 AI 분야의 데이터 센터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네. 뭐 기존 데이터 센터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상 요즘 AI 얘기하면 엔비디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 기반의 계산인 요즘에 우리가 GPU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일단은 기존에도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중요했던 칩은 그때는 CPU.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보통 두뇌라고 표현하는 네. CPU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컴퓨터도 아파트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서버 렉이 있어서 네네. 거기에 이 CPU를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CPU는 장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되게 똑똑하긴 잘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를 집중해서 확 돌릴 때는 조금 속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기반의 녀석은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를 무식하게 잘합니다. 특화돼 있군요. 네, 특화돼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해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보시다 보면 게임은 실제로 그래픽이 조금 깨지긴 해도 어쨌든 속도감 있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 시대는 이 GPU라고 하는 걸 여러 개를 엮는 데이터 센터가 일단 특징적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제 엔비디아의 뭐 H100, H200 얘기하는 게 네. 이런 AI에 특화되어 있는 GPU를 여러 개를 쌓아놓는 이러한 센터의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이게 GPU를 여러 개를 아까처럼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여러 개라는 게 말이 좋아 여러 개지 보통 AI 학습시킬 때는요. 이 GPU 서버 한 대가 거의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적어도 수만 대 이상 필요해요. 수백 수천만 원인데 그게 수만 개 네. 필요하다고요? 수천만 원짜리거나 어떤 거 억도 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데이터 센터가 적어도 수만 개 이상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진짜 대단하죠. 감이 안 올 정도예요, 네. 지금. 그리고 네. 거기에서 또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렇겠죠. 네, 예를 들면 네. 이 데이터 센터 아까 말 GPU에서 들어가는 그 고성능 GPU 서버 한 대 있잖아요. 네. 한 대를 비유를 하면 그걸 돌리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예. 전자레인지 최대 파워로 계속 돌리고 있는 수준의 이상의 전력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한 돼요. 대마다. 네. 와. 아시겠지만 집에서 만약에 전자레인지를 동시에 100대를 돌린다. 그러면 집 전기가 나가겠죠. 난리 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네. 이 비싼 GPU도 수만 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력도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네. 이 전력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렉,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파트처럼 짓는 이게 수백 개 연결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 네. 이 렉 하나가 냉장고나 TV로 치면 한 번에 한 500대 이상 TV가 돌아가는 네, 혹은 에어컨으로 치면 에어컨 33대 이상이 그냥 이 한 아파트 동에서 돌아가는 한 댁에서. 네, 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지면 엄청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전자레인지처럼 정말로 열도 많이 나요. 그럼 네, 열을 네. 또 식혀줘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 뜨거운 게 계속 돌아가면 안 맞아요. 되니까. 네. 그럼 거기에 있어서 열을 또 식혀줘야 되니까 냉각 장치가 필요하고 네. 또 이게 말씀드린 대로 뇌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데 그럼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뇌의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데 네. 뇌랑 뇌를 연결하는 일종의 케이블 같은 게 느리면 네. 안 되죠. 이것도 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을 하는 것도 되게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 네트워크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보다 훨씬 빠른 망으로 네. 이 뇌들, 그러니까 GPU들을 다 연결해 줘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이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도 되게 좋아야 되고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또 이게 또 만약에 이렇게 비싼 데들이 지진이라도 나봐요. 그럼 큰일 날 거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입지 조건도 좋아야 되고. 와. 네, 정말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네. 필요한 게 많은데 네. 아까도 얼핏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뭐 이게 크게 봐서 한 건물 하나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데이터 네. 센터 크기가 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걸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 센터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게 보통 한 곳에
아까 말씀드린 서버가 한 10만 대 이상이 들어가고요. 네. 면적으로 치면은 4만 제곱미터가 거의 기본인데 이게 4만. 축구장으로 치면은 5개 이상 대형 쇼핑몰 물류센터랑 비슷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네이버 같은 데 쓰는 걸 좀 설명드리면 일단 네. 네이버에서 쓰는 각 세종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세종시에 있는데 예. 그게 축구장 한 41개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축구장 41개가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네, 29만 와.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중국의 최대 데이터 센터가 내몽골 쪽에 있는데 중국. 예. 그게 100만 제곱미터니까 축구장 165개 사이즈. 네. 지금 크기가 감이 안 너무 오죠? 크니까 네, 감이 안 감이 올 안 정도로 와. 미국 페이스북 이런 데들은 네. 축구장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의 AI 슈퍼 데이터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와. 지금 더 짓겠다고 하는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일단 투자 규모가 좀 상상이 안 돼요. 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네. 700조를 쓴다고 합니다. 700조. 700조. 네. 와. 네. 우리나라 국가 1년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네. 그리고 와. 전력 용량이 네. 10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라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네. 1기가와트급이잖아요. 그러면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100만 명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기가와트급이면 서울시 정말로 1000만 명으로 그러네, 쳤을 때 1000만. 서울시 1년 내내 쓰는 1년. 전기량만큼을 와. 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짓는데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전기를 또 가져와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게 오픈 AI만 짓는 게 아니라 메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에서도 90조 원짜리 짓는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네. 막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잘 막 감도 잘 안 오고 네. 이게 뭐 전기도 엄청 많이 쓰이고 그 그래픽 처리 장치 양이나 데이터 센터 규모가 엄청 큰데 네.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투자한 XAI 있잖아요. 이것도 좀 상황이 비슷한가요? 네, XAI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는 아주 빠른 시간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말씀드린 그 GPU가 하나에 정말 뭐 수천만 원 수억하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20만 개를 한 번에 투입을 했고 네. 앞으로 100만 개를 투입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없잖아요. 예. 전기를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전기차 만드는 회사고 네네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태양열이나 재생에너지를 미리 모아요. 네. 배터리에다 저장을 합니다. 오. 그래가지고 그 충전. 배터리를 실제로 메가팩이라고 불리는데 그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을 옆에 둬서 전력을 해결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빠르게 전력을 회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게 또 XAI의 그림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네이버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규모는 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데이터 센터 수가요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다르지만 일단 작은 거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6월 기준 한 84개 정도로 나와서 전 세계 22위권이고요. 아. 미국에선 지금 이미 3,8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근에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네.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황이고 네. 카카오에서 안산에 또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16만 제곱미터니까 축구장 20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가장 크게 지금 보여지는 게 2025년 8월에 지금 기공식이 예정돼 있는 SK하고 아마존에서 같이 짓는 울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예요. 아, 네. 네, 이건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 울산에 있는 SK 그룹 땅 안에다가 짓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지금 최대 한 6만 장 정도의 GPU를 좀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균일 부지도 한 축구장 11개 이상의 규모를 이제 한 곳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고 향후에는 이것도 최소한 더 큰 사이즈로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아직 빅테크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수준으로 계속 지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기술력이나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당연히 고용 창출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SK랑 AWS에서 이번에 나오는 걸 보면 네. 한 향후 30년간 7만 8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될 수 있다. 2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건설을 해야 되니까 대규모로 좀 그렇죠. 많이 나올 거고요. 네. 운영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니까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네. 지역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슈는 이 엄청난 땅덩어리에 비해서 과연 많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프라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는 또
많은 합의도 필요할 테고요. 이 부분에서 좀 생각보다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좀 있는 게 네. 일종의 이게 님비 현상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 쓴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전자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괴소문 같은 게 좀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과학적 데이터 근거로 유해 시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걱정들은 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설을 설치하는데 늦어지거나 아니면 전력 이슈가 좀 있거나 아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빨리 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지식 YT 연구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은 맞춤형 재테크 전략자 드리는 돈 되는 라디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련된 코너인데요. 한낮의 과학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여름 태양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겁다고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렬이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렇다면 글자로 쓸 때는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장렬로 발음하는 표현 중에 첫 음절을 작으로 쓰고 두 번째 음절에 열이라고 쓰는 것과 렬이라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살을 작자에 더울 열자를 쓰는 것으로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사막, 오후의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고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몹시 흥분하거나 하여 이글거리듯 들끓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 음절에 렬자를 쓰는 것도 있는데요. 이 표현은 터질 작자에 찢을 렬자를 쓰는 것으로 포탄 따위가 터져 쫙 퍼짐을 기본 의미로 합니다. 또 이것이 비유적으로 쓰일 경우엔 폭죽 같은 홈런의 장렬과 같이 박수 소리나 운동 경기에서의 공격 따위가 포탄이 터지듯 극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이르기도 합니다. 이 두 표현이 모두 표기 형태와는 다르게 장렬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 동화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북도는 대부분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대구 35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3도, 강릉, 부산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은 지역은 체감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전부터 남해안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남 창원과 사천, 고성 등의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산과 밀양, 순천, 광주에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과 제주도는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적게는 10mm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편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 습도는 5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에선 화요일 사회초년생의 투자 정보를 알려드릴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사회초년생들 위해서 투자의 기본 원칙부터 또 적립식 펀드, ETF, ISA 계좌 등 실속 있는 투자 상품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주제 관련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미리미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어제 오후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쯤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경찰이 올해 1월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딴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비판을 받은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추정사고로 중태에 빠지는 인명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현장 감식에 나섰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2%로 올라선 뒤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미국 프로축구 로스앤젤레스 FC 입단을 확정짓기 위해 출국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LAFC와 입단 합의를 마쳤으며 사인과 공식 발표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 양곡관리법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이 과거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 의결했네요. 네, 노란봉투법 먼저 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네. 8월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고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여야가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안법이라고 하죠. 네. 이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면서 통과했고요. 다만 진보당 쪽에서 더 후퇴한 법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기부금법 개정안 네. 통과됐고요. 또 논란이 많았던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좀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도 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러니까 무상교육 비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 늘리는 거 요거는 지난달에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내용이었고요. 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이거 AI 교과서 요거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했는데 네. 이번 소식에 교사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서 다행스럽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자 막대한 예산 5,300억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정력 낭비, 교육 현장 혼란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면서 앞으로 교육 정책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당연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무항공항 제주항공 그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는데 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안전시설 등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 또 최소 네. 중량, 최소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 그리고 활주로 주변에 물체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재질과 위치 정보를 같이 공항 운영자와 항공운송 사업자에게도 제공하게끔 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가 쟁점 법안 중에 이제 방송법부터 상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법안에 반대하면서 이틀째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죠. 네, 어제 오후 4시쯤에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소수 의원만 본회의장 지키고 나머지는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십 명이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첫 주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었는데 반미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막 항의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일단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24시간 뒤에 표결 통해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요. 예. 민주당 의석이랑 뭐 그리고 진보 성향 정당들까지 합쳐진다면은 표결 충분하거든요. 180석. 예. 네. 그러면 24시간 지난 시점으로 봤을 때 어제 오후 4시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오후 4시 1분쯤에 이제 표결 거쳐서 필리버스터 강제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도 그러겠다고 방침을 밝혔고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때도 필리버스터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게 원래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거였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요. 네. 그런데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좀 통과 의례 정도만 여겨진다 이런 지적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지원금을 주더니 주머니 털어가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역풍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네요. 네.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뭔데 이렇게 시끄럽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 팔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인 거죠. 그런 예.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네. 그게 원래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0억 원이 기준이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으로 늘려서 50억 원 정도 쥐고 있어야 세금 내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재명 정부 때 다시 10억 원으로 내린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10억 원까지 쥐고 있는 주식 투자자 그렇게 많을까? 그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쥐고 있는 대주주들이 네. 세금 피하려고 매물 쏟아내면 개미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렇죠. 옆에서. 예, 네. 이런 우려인 건데 실제로 당장 매물을 대량 던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재명 정부가 원래 이제 주가에 대한 그 부흥 의지가 되게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기조하고 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그 대주주 양도세 그 내리는 거를 원래는 기재부가 처음에 추진한 건데 정부도 원래 주식 시장을 부양한다고 해놓고 네. 이제 세제 재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인 거겠죠. 네. 이게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 예. 같은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에 첫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네. 당내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키우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비공개로 얘기를 충분히 우리가 토론을 할 테니까 입장 표명은 자제해 달라라는 주문이었어요. 네. 특히 그러면서 새로 임명된 한정혜 정책위 의장한테 어제 얘기한 건데 오늘 중으로 A안하고 B안 이렇게 뭐 마련해서 최고위에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앞으로 사흘간 당내 의견 모아서 최종적으로 목요일까지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광복절 앞두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사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특사 희망자 4명이 있어요. 누군가요? 일단 그 요청한 4명은 네.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이렇게 해서 4명을 명시했어요. 근데 네. 이게 4명 명단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 요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는 건데요. 네. 그 배경을 보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요. 예. 근데 그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사진 기자한테 화면이 포착이 된 거죠. 찍혔군요. 네. 예, 그러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뭐 안상수 전 시장 부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렇게 해서 4명 이름을 올렸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눈웃음 이모티콘을 달면서 보냈습니다. 네. 지금의 분위기와는 아주 사뭇 다른 그렇게 사이 좋은 분위기인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하면서 눈웃음 이렇게 또 해서 화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상 송원석 원내대표는 광복절 앞두고 정치인 사면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네, 네. 드러내는 모습으로는요. 네. 근데 이 장면이 포착되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당 차원에서 공식 요청한 건 아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특사 때마다 이제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 소식 막 전해지면서 지금이 사면 청탁할 때냐 쇄신도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필리버스터하고 막 대여 투쟁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그렇게 특사 요청한 거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는 조국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에 빌미만 주는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은 뒤에서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게 노출되는 건 지도부 권위를 무너뜨린 일이라서 부적절했다 지적하면서 그 또 사면 명단에 오른 이름도 사실은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오른 이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지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사 희망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의 김여사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자들 잇따라 소환을 하면서 좀 혐의를 다지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어제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김영선 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요. 네.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조사받았고 또 김건희 특검팀으로서는 첫 기소 사례도 나왔어요. 네.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하고 관련해서 이일준 회장 또 이은근 전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이거는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건 포럼 한다고 하고서 2달 뒤에 해외 순방하고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하고 주가 조작 의혹 사이에서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지 아하. 이걸 조사한 걸로 전해졌고요. 네. 또 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팀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과 내일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어제 할 것 같았고 또 그렇죠.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고 나온 건데 네. 7일이 영장 만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내일 날짜를 다 날려버린다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 일정하고 방식 조율에 좀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도 김건희 여사 먼저 좀 소환을 하고 예. 그 내일 소환이니까 그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고도 합의 못하면 그렇죠. 도루묵이기 때문에 네. 그때 또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검팀은 유효기간 지날 때까지 체포 못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의 이 실체에 대해서도 조금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썼다. 그리고 그걸 손에 넣는 과정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름이 등록돼 있는 게 영부인님이라고 등록돼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A그룹에 속해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화폰은 우리 핸드폰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그룹은 A그룹은 대통령, B그룹은 대통령 비서실, C그룹은 국가안보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권한에 대한 계급이 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비화폰에 깔려 있는 보안 앱에 들어가면 그 대통령실하고 정부 이런 조직도가 뜨고 여기서 원하는 상대를 골라서 누르면 통화가 연결이 되는데 네. 이 각 A그룹, B그룹, C그룹 그룹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그룹이 대통령이면 이 대통령 A그룹 쪽에 속한 사람한테 제일 많은 범위가 보이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A그룹은 대통령이 들어가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님이라고 저장돼 있고 A그룹, 대통령 그룹에 들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비화폰 열람 권한은 대통령급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비화폰 순직해병 특검팀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 내역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 비화폰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고 하고요. 이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한 거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의 내역이라고 합니다. 내일 또 첫 조사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밝혀질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군 당국이 이 최전방에 설치한 고정형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9.19 남북 군사 합의 되살리기 위한 좀 준비 작업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최전방에 지금 고정형 대북 확성기들이 있습니다. 20대 넘게 있는데 이게 왜 설치됐는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6월 달에 그때 북한이 한창 오물풍선 보내고 이때고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확성기를 막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남북 긴장 한반도의 긴장도가 엄청 올랐고 경색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그로부터 14개월 만에 전격 철거가 시작된 겁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원래 이게 방금 이제 전격
없앤다는 거는 고정형이고 네네. 16개 이동형 확성기가 또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되살리기 위한 어떠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인데요.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투자 상품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사회초년생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를 하기 전 꼭 고려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네.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네. 많이들 지키지 않는 겁니다. 뭐죠? 바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하. 당장 두 달 뒤 전세금으로 내야 할 목돈인데 두 달 그냥 치고 있기 아깝다고 주식에 넣었다가 직전에 빼볼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 원칙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생활비나 비상금으로 투자하시면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최근 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특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 말리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분산 투자하는 것 역시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또 이상적인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투자의 어떤 교과서 맨 앞에 써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 기본 원칙들을 많이 안 지키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간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 위한 상품들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로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너에서 그동안 투자 상품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많은 상품을 다뤘었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정시펀드 등의 상품과 최근에 ICA 상품 등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회초년생들이 투자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품의 특징을 간단히 말해보자면 네. 매월 일정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시펀드 상품이 있고요. 네. 상품의 특성상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매달 정액 분할 투자로 안정적인 평균 매입 단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네. 대신 운용사에서 자산 운용을 하다 보니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하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인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입니다. 네. 저비용 분산 투자 상품의 대표적 상품이고요. 공격적 투자 상품이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비과세 기능과 분리과세 특징까지 갖춘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ISA 계좌 상품이 있죠. 네. 특성상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계좌에서 운영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단점으로는 3년에서 5년의 유지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미국 등의 해외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환율 리스크가 있다는 게 또 단점이죠. 아하. 자, 차례대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적립식 펀드 대해서 원장님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 그만큼 가장 먼저 추천하는 상품이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사회초년생은 앞으로 종잣돈 마련이 계속
필요한데요. 네. 결혼 계획이 있다면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등 목돈이 계속 필요하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그럼 장기 투자 상품으로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고민이 될 텐데요. 네. 이때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해서 적합한 첫 투자 상품으로 저는 정시펀드를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매월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주가는 보통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수를 매수하고 네. 주가가 내릴 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수를 매수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네. 매입 단가 평준화 하락 효과, 즉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매번 이거 신경 쓰고 뭐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판매사의 자동 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이체가 되고 펀드 매수도 이루어져서 편리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투자 성향을 분석한 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도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펀드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투자 대상을 살펴보고 상품을 골라야겠죠. 네, 네.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지, 업종 전망은 어떤지 등등 고려할 게 많은데요. 그다음 고려할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펀드 규모인데요. 예. 운용 규모가 클수록 좋고요. 운용 규모가 작은 펀드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운용 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 투자 등 정해진 운용 전략 실행이 어려워서 운용사에 의해 이미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참고로 설정 후 1년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네.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서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라면 소규모 펀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이런 작은 펀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뭐니 해도 사실 가장 끌리는 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 텐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펀드를 고를 때 수익률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지만 네. 과거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가 성과가 좋았던 펀드에 눈이 쏠리고 돈이 계속 투입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과거 수익률을 살펴야 하는데 이때 몇 개월간의 단기 수익률에 현혹되기보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시 펀드가 뭐 안전성이 높다고는 해도 또 위험률이 있고 그리고 상품마다 그 등급도 좀 다르던데요. 사회초년생이 가입하기에 적당한 등급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시펀드는 투자 위험에 따라 보통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되고요. 네. 1등급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6등급은 가장 수익이 낮고 대신에 가장 위험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등급의 펀드를 고르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 사회초년생이지만 예전부터 투자 경험을 쌓아와서 어느 정도 투자에도 자신 있고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은 저비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더더욱 일부는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안전성을 가장 앞에 두고 맞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요즘에 근데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많이 있던데 이런 상품은 좀 어떨까요? 분산 투자를 위해서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앞서 제가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품은 가격 변동은 물론 환율 변동에 따라서 투자 손익이 달라집니다. 아하. 예를 들어 주가 상승으로 매매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네. 환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펀드에 가입할 땐 한해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네. 해외 투자 펀드 상품을 보면 상품명 맨 끝에 H라고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건 한해지를 실시한다는 의미이고요. 예. 참고로 비한해지 상품은 상품에 UH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 가끔가다 상품에 H나 UH가 없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상품 설명서를 통해 한해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펀드 말고 뭐 해외 상장 ETF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펀드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ETF와 펀드의 차이점에 대해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둘 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하지만 거래 방식과 운용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요. 일반 펀드는 정권사나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있고 매수 매도 과정도 며칠씩 걸리죠. 또 현재 가격이 아닌 판매 시점의 가격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 또 대부분의 ETF는 특정 지수를 자동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비교적 낮고요. 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있죠.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리하기에 보수나 수수료 등 내야 하는 비용이 ETF보다는 많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면 좀 ETF가 좀 더 적게 들리기도 한데요. 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분산 투자로 여기서 해외 상장 ETF 몇 번 추천했었는데요. 분명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던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이 있을 때 배당소득세 15.4%를 원청 징수하고 지급되고요.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손익통산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지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주식 뭐 S&P 500이나 네. 코덱스 미국 S&P 500과 같은 ETF에서 네. 100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다른 상품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손익을 통산하면 영원이죠. 예. 그런데 국내 상장된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서 네. 수익을 거둔 100만 원에 대한 15.4%, 즉 15만 4천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 다만 미국 상장 ETF로 많이 들어봤던 SPY나 VO를 매수했는데 한 상품에서 수익이 100만 원이 나고 한 상품에선 손실이 100만 원을 봤다면 네. 통산하면 손익이 영원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연간 손익통산이 적용돼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TF 해외 상장 ETF 투자할 때도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달러 확보 차원에서 이런 미국에 상장된 ETF 모아가는 분들 많은데 이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좀 추천할 만한 방법일까요? 그 최근 뉴스만 봐도 미국 정치 대표 주식 수익률을 따르는 ETF를 주기적으로 적립식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도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 상품이 많지만 네. 해외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사두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하는 이점도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에게 통화 분산 차원에선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가들도 해외 주식 분리과세 매력으로 이런 지수 투자를 많이 하고요. 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주식시장은 가격 제한폭이 없어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네. 하한가가 없어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해외 ETF는 상장 폐지의 위험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사가 네.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럼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예. 물론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긴 합니다만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하는 걸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또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는 절세 계좌를 활용한 투자로 세세 혜택을 볼 수 있고요. 한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요. 본인이 선택할 문제겠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투자처든지 간에 이렇게 만능이나 뭐 완벽한 거는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절세 계좌 얘기하실 때는 이 최근 얘기하셨던 ISA 계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세 계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 상품이 있고요. 또 연금 저축 펀드 그리고 개인 퇴직 계좌죠. IRP 등이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보험 얘기를 하면서 사회초년생은 당장의 필수 재무 사항 등이 단계적으로 많이 발생되기에 너무 장기
상품은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단 하나 연금계좌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나 네. 개인퇴직계좌인 IRP 등은 예외입니다. 미래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차례 말했고요. 네.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사회초년생은 부양가족이 없고 특징상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시기이기에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필연적인 요소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납입한 금액의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네. 16.5% 그리고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네. 납입액이 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웠다는 가정하에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예. 연봉 5,500만 원 초과 대상자는 13.2%니까 네. 118만 8천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금액으로 이야기하니 진짜 확 와닿고 꽤 크죠. 엄청 크죠. 예. 하지만 이런 연금 계좌는 중도인출의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네. 노후 준비 외에 준비할 게 많은 시기이니 사회초년생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보다 네. 작게 시작해서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비교적 최근에 방송했기에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네. 근데 사회초년생에게 그럼 어떤 걸 제일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면 네. 노후 자금은 연금 계좌를 이용하고 단기 상품은 지난주에 방송했던 안전 상품을 활용하고 네. 중기 필요 자금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인 IS를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금융상품 가이드 두 번째 시간, 이번에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9님, 매일 적립식으로 해외 주식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항상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발생합니다. 단답형이라서 매일 뭐 할 때마다 발생을 한다. 발생합니다. 네. 자, 6786님, 저희 집 막내 아들이 호주에서 5년간 고생하면서 9천만 원 벌어왔는데 귀국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투자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막내 아들 분 대단합니다. 일단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안전상품, 투자상품을 떠나서 청년들한테 조건이 된다면 제일 1번은 청년 도약계좌가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 도약계좌에 뭐 은행 연 이율을 계산해 보면 예정으로 9%,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9천만 원을 벌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청년 도약계좌로 먼저 분산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있죠. 이 상품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목돈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이 막내 아들의 1년에서 뭐 5년 사이에 단기 목적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을 안전한 은행에 어느 정도 빼놓고요. 나머지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적합한 투자 상품과 비율을 조금 분배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3325님, 완전 사회 초년생입니다. 주식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완전 사회 초년생.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하긴 하셔야 되죠. 투자 겸상 하셔야 되는데 조금씩. 일단은 만약에 제가 3325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는 투자라면 처음에는 주식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갖는 테마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조금씩 사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한테 정시펀드 어떤 정시펀드의 상품을 선택하게끔 할 것 같고요. 그 펀드 테마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씩 뭐 돈을 아껴가지고 그 돈을 뭐 20만 원이 되었던 30만 원이 되었던 그런 식으로 매월 투자하는
경험을 쌓게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주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작은 단위로 또 관심 있는 종목부터 시작하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2834님 이분은 사회초년생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노후 자금은 어떤 예금에 둬야 할까요? 한 3억 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노후 자금은 일단은 네. 예금보다는 네. 노후 자금은 연금 상품이 제일 낫습니다. 연금 상품.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일단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물어보신다면 네. 1억 정도는 일시납 연금보험이죠. 네. 적시연금보험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비상금을 어떻게 확보했는가는 모르겠지만 1억 정도는 비상금으로 빼놓고요. 나머지 1억 정도는 만약에 투자 경험이 있다면 네. 배당주 펀드 등을 활용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5944님 아들이 이 청년 도약 그 한 가지 상품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식과 병행해서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혹시 네. 저축 금액이 얼마인가는 제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없는데 네네. 만약에 저축 금액에 여유가 있다면 네. 청년 도약 계좌 하나를 가지고 하고 네. 하나는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ISA 통장을 통해 가지고 예. 정시 펀드 등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주식 종목보다는 먼저 이런 테마에 대한 접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0402님 입사 1년 차인 조카가 해외 주식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투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걸 추천하십니까? 너무 한 시장에 멀빵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해외 주식에 얼마큼 경험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비율을 나누기 좀 애매하다면 네. 처음에 5대5의 비율로 나누시는 게 좋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해외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처음에는 비중을 그래도 30%나 40% 해외를. 네. 그리고 나머지 국내를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분들 가운데 4269님, 2834님, 3325님 이분들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방송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오늘부터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제 한낮의 과학실 코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일단 첫 출연이시니까 간단한 인사와 또 이 코너에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5년 이상 과학 잡지, 신문, 온라인 매체 등에 이제 실리는 과학 기사, 과학 콘텐츠 등을 제작해 왔습니다. 네. 과학 잡지 과학동화 편집장도 역임했고요. 동아일보 과학 담당으로 과학기술부 출입을 3년 정도 했습니다. 현재는 과학 콘텐츠 기획사 동아 SNC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학위는 천문학 석사 그리고 과학 저널리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궁금증을 과학으로 해결해드리고 가끔 우주를 비롯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요즘 매미가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름을 네. 대표하는 곤충인 매미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이제 그저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울음소리 안엔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생태적 원리와 도시화의 영향까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지만 강렬한 곤충의 울음에 대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조금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매미는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예, 여름이면 어김없이 이제 들리는 매미 울음은 사실
수컷의 짝짓기 신호입니다. 아하. 우리가 듣는 매미 소리는 모두 이제 수컷 매미가 내는 건데요. 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일종의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소리를 멀리 퍼뜨릴수록 암컷의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매미들은 더 크고 더 길게 반복적으로 옵니다. 예.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참매미 소리를 들었는데 네. 맴 이렇게 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한 60에서 70데시벨 정도 되는데 네. 전화기 벨소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매미의 경우는 한 마리가 1초에 20번 직 하고 이제 소리를 내는데 네. 이게 평균 90데시벨 이상으로 상당히 큰 소리를 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컷은 종마다 이제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 암컷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짝을 선택하는 거죠. 아하. 결국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존과 번식의 수단이고 매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사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제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매미들 많이 보는데 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매미는 이제 작지만 매우 강력한 소리 발생 장치를 갖고 있는데요. 네. 복부 양쪽에 팀벌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근육으로 떨리게 해서 빠르게 소리를 내는데요. 이때 이제 매미의 몸속이 비눌림통처럼 이제 작용해서 소리가 증폭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미의 울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에 따라 60에서 한 120데시벨에 달하는데 네. 어떤 경우에 소리는 지하철 소음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와, 네. 만일에 수십억 마리가 단체로 울어댄다면 예, 아마 공포 영화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90년 미국 시카고에 등장한 매미떼가 네. 유서 깊은 음악제까지 취소시키는 소동을 일으켰다고 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참고로 수컷은 이제 이렇게 복부에 팀벌이라는 발성기관이 있지만 그 암컷은 나무에 이제 구멍을 뚫고 알을 낳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발성기관 대신 산란기관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는 매미는 무조건 다 수컷인 거고요. 야, 이게 참 매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생 마지막 사명과 같은 게 이 울음이라고 하니까 참 이제 미워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귀가 엄청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매미들 자신들끼리는 이게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나 봐요. 놀랍게도 수컷 매미는 자신이 울고 있을 때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울음 기관이 작동하면요, 동시에 이제 고막 기관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청각 스위치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예. 이는 이제 자기 울음으로 인해서 귀가 이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진화적인 적응이고요. 네. 결국 울고 있는 만큼은 귀를 막고 온몸으로 소리만 내는 겁니다. 하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게 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고막이 뭐 있다면 고막이 막 깨져버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매미 울음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여름이 왔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날씨랑 관련이 깊은가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매미는 여름철 고온기인 7, 8월에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매미의 울음은 기온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관찰에 따르면 기온이 28도씨 이하일 때는 거의 울지 않고요. 30도 이상이 되면 매미가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도씨가 넘어서면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고 빈도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미 소리가 커졌다는 건 지금 기온이 매우 높고 앞으로도 이제 고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일부 연구에서는 매미 울음소리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요, 도시 열섬 현상이나 폭염 경보 예측 보조 지표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 무더우면 무더울수록 뭐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 매미 소리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를 이렇게 어떤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매미가 엄청나게 울고 있다고 하면 단순히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덥고 앞으로도 더 더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연을 읽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매미를 조금 약간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되게 미워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얼핏 들고요. 제가 요즘 새벽에 이제 일찍 출근을 해서 완전 어두울 때 집을 나서거든요.
그 시간에도 근데 매미들이 울어요. 네. 이렇게 밤낮 없이 이렇게 우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원래 매미는 이제 주행성 동물, 이제 해가 있을 때만 우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사실 도시의 밤이 어두운 밤이 아니잖아요. 요즘 가로등, 그렇죠. 간판, 뭐 건물 불빛 등 인공 조명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매미가 이제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밤에도 또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되니까 더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미가 울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결국 매미의 생체 시기가 교란되고 네. 밤샘 러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레나데 러브송. 예. 요즘 이렇게 그러면 매미가 밤에도 울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 때문이었네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매미가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드니까 매미도 이제 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매미 울음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힘들지만 다른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매미의 울음소리는 사람 귀에도 시끄럽지만요. 네. 사실 다른 야생동물에게는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 소음입니다. 네. 그 소리가 이제 포식자나 먹잇감의 소리를 덮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 퍼듀대 연구팀이 주변 숲에서 이제 매미가 나타날 가능성 있는 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실험에서 미국 너구리 라쿤은 카메라에 더 자주 잡힌 반면에요. 네. 흰꼬리 사슴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결과를 연구팀이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네. 포식자인 라쿤은 매미를 영양가 많은 이제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매미 소리를 따라 몰려든 거고요. 네. 반면에 흰꼬리 사슴은 매미 울음이 너무 커서 천적의 소리나 이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그 지역을 피해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미국 콜로라도 연구진은 도시 소음이 숲새, 박새목, 굴뚝새 같은 이제 소형 조류의 둥지 형성과 번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음이요. 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조류가 이제 서로 부르는 소리나 아니면 포식자 경고음을 이제 도시 소음 때문에 잘 듣지 못하게 돼서 둥지를 덜 만드거나 부화 성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매미 같은 곤충이 내는 일정한 주파수의 지속적인 소리가 새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매미 울음은 이제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는 청각 기반의 이제 생존 전략을 방해하는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에서 특히나 매미 울음이 인공소음과 함께 작용한다면 동물이 서식지 선택이나 이동 경로, 번식 전략까지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미를 좀 미워하고 막 싫어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래도 이 매미 진짜 며칠밖에 못 살아, 짧게 살고 죽어, 좀 참아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살다가 죽나요?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미는 이제 며칠 살다 죽는 곤충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성충매미, 즉 여름에 우리가 보는 얼음매미의 이야기에 해당하고요. 성충이 된 매미는 보통 2 내지 4주 정도면 생을 마칩니다. 어이고, 네. 수컷은 이제 짝짓기를 마치고 죽고요. 암컷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매미 인생의 마지막 짧은 순간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매미는 이제 땅 속에서 훨씬 오래 살다가 나오는 곤충입니다. 그렇죠. 네,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는데 애벌레가 되어 곧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곳에서 이제 40cm 정도 깊이쯤 땅을 파고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즙을 이제 빨아 먹으면서 몇 년을 지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보는 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 세상에 밖으로 나온 매미들이고. 네. 우리나라 참매미, 말매미는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땅속에 지내고 미국에서는 무려 13년, 17년 동안 땅속에 사는 매미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기간이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7년 매미는 딱 17년이 돼야 땅 위에 올라오고요. 아무리 빨리 자란 애벌레도 절대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매미가 드물게 나타나니까 그 등장 시기와 장소도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미의 대발생 이런 뉴스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수년에서 십수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단 며칠 동안 짝을 짓고 울고 알을 낳고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뭐 1, 2년도 아니고 13년, 17년 이런 특이한 주기를 갖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매미의 성장 주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데요. 이게 5, 7, 13, 17 이 숫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소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 나누어 떨어진 수. 그러니까 소수를 왜 하필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매미의 천적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 다람쥐, 고양이, 개, 거북, 거미, 심지어 물고기까지 이제 매미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적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매미가 택한 전략. 인해 전술과 소수죽입니다. 와, 진짜요? 네, 인해 전술 이제 한꺼번에 수십억 마리가 쏟아져 나온다면 천적이 다 먹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중에 이제 대부분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주기는 그 천적이 만일에 2년, 3년, 4년의 다른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매미가 13년, 17년 이렇게 되면 맞물릴 확률이 적어지겠네요. 매우 적어집니다. 와. 예를 들어서 매미 주기가 17년이고 천적 주기가 3년 정도라고 하면 그 51년이 돼야 동시에 만날 수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매미 주기가 굉장히 짧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천적을 자주 만나서 이제 피해를 당하자 3년, 5년, 7년, 13년, 17년까지 점점 주기를 늘리면서 이제 천적과 만날 확률을 최소화한 거고요. 만약에 17년 주기마저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면 아마 19년 주기에 매미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야,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17년 그 긴 기간 동안 땅속에서 기다리는지 참 인내심, 참을성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아까 나무에서 매미들을 자주 발견한다고 했는데 가끔 보면 속이 비어있는 껍질만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그건 매미가 이제 성충이 되기 위해서 벗어낸 탈피 껍질인데요. 그러니까 밤에 땅에서 올라온 매미 유충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조용히 껍질을 벗고 날개 달린 어른 매미가 되는데요. 탈피 직후에는 날개도 이제 투명하고 몸도 물렁해서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단단해지고 날 수 있게 되기까지 한 1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람이나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 밤중에 조용한 장소에서 탈피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매미도 여러 종 있다고 하셨는데 종마다 울음소리가 다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에 3천여 종의 매미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북쪽하고 아시아 온대 지역에 많이 분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미는 종마다 울음소리가 다른데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매미, 말매미, 애매미 등이 이제 각기 다른 주파수와 리듬으로 울면서 같은 종끼리만 이 소리를 이해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 간의 번식을 막는 거고요. 유전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나 재미있는 건 참매미는 1.3kHz 이상의 고주파를 낼 수 있는데 이 주파수 대역은 포식자 감지하기 어렵다. 이런 진화적 설명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4927님이 문자 주셨거든요. 몇 년 전 이맘때쯤 맴맴하게 시끄럽게 울던 참매미 2, 3년 전부터는 잘 울지 않고 다른 매미만 울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참매미는 사실은 주기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3년에서 5년이라 그 아마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종류가. 네, 알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